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90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도록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이론, 이것은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다. 그러니까 요 전 시간에 했던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위험을 제외시키는 방법, 즉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 위험을 보유하고 하는 방법,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험을 축소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 다시 보호수 개척 방법, 위험 조정률 조정 방법, 민감도 분석 방법,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평균이란 말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위험이죠. 분산은 위험이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 두 가지 큰 요소를 비교를 해서 어떨 때 투자를 하고 어떨 때 투자를 안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위험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떨 때 투자를 하고 어떨 때 투자를 어떤 투자 대안을 더 선호해서 그걸 투자를 하고 선택하고 이 투자는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투자의 우열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즉 수익률과 분산 위험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투자 대안들을 우열을 가르는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수익률이고요. 세로축은 수익률이고 그리고 가로축은 위험이죠. 위험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 이렇게 투자 대안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이고 10% 수익률이 20% 이렇게 있고요. 요게 2고 3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위험이 2고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수익률이 10% 20%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투자 대안이 여기 있고요. B 투자 대안이 있고요. 여기에 C 투자 대안이 있고 여기에 D 투자 대안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투자 대안은 수익률이 20%인데 위험이 2고요. B 투자 대안은 수익률이 10%대 위험이 2예요. 예, 그리고 C 투자 대안은 각각 수익률과 위험이 각각 20% 3, D는 10% 3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투자를 비교를 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기각할 것인지 이런 거 봤을 때 자, 내가 A안과 C안을 서로 고려를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수익률이 같은 거죠. 똑같이 수익률이 20%씩 나와요. 근데 A안은 위험이 2고요. C안은 위험이 3이에요. 그러니까 C안이 위험이 더 크죠. 그러니까 누가 더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A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A와 B를 내가 고려를 하고 있다. 자, A와 B는 뭡니까? 위험이 2로 똑같아요. 근데 위험을 똑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A가 훨씬 더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A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A와 D를 고려할 때도 A와 D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수익률도 많이 나오고 위험도 적으니까 A가 D를 당연히 지배하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 원리,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 즉 무슨 얘기냐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같은 거죠. 수익률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자산이 위험이 큰 자산을 지배하고, 자, A와 B는 뭐예요? A와 B는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률이 큰 자산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지배한다. 그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다. 그럼 당연하게 A가 D를 지배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당연히 지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B와 C의 관계예요. 예, B와 C의 관계는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요거는 위험이 큰 대신 수익률이 크고요. 요거는 수익률이 작은 대신 위험이 작죠. 요거 B와 C를 비교했을 때 A가 없다 그러면 B와 C만 있다 그러면 요게 B와 C를 고려할 때는 누가 누구를 선택해야 어떤 거예요? B를 선택해야 될지 C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걸 선택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변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294페이지가 있어요. 변동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변이계수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B나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게 되면 이 B와 C 중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변이계수를 잠깐 보면요. 자, 변이계수는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변이라는 것이 변동한다, 이동한다예요. 그러니까 변동한다, 이동한다니까 이게 불확실한 거죠. 변동하니까 자꾸 바뀌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험이라는 얘기는 바로 분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분산계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계수, 분산계수, 변이계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분산,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요, 변이가 위험이니까 위험이 분자로 올라가고요, 수익률이 당연히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수익률분의 위험의 크기가 변이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계수 이게 기대 수익률과 표준편차 위험이 이제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9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변동계수 해가지고 293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3번 그 첫 번째 줄에 변동계수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률분의 위험의 크기, 이때 위험은 분산을 쓰기도 하고 표준편차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B와 C 중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은 B와 C 결정을 못합니다. 이게 그런 것을 말하면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 단점을 해결한 것이 변이계수와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우리가 뭘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변이계수 먼저. 변이계수는 수익률분의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 B의 변이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B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10%죠. 그러니까 10분의 위험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요거는 0.2가 되겠고요. C의 변이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C는 20%죠. 20%고요. 위험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 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바로 변이계수거든요. 수익률 1%를 얻는데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은 0.15죠. 자, 무슨 얘기냐면 B 투자대안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B는 수익률이 1%를 얻는데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0.2고요. 그 다음에 C는 0.15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험이라 했을 때, 자, 수익률 1%를 얻는데 부담해야 되는 크기가 B 같은 경우는 0.2고요. 이게 0.2고요. C는 얼마예요? 0.15죠. 0.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이쪽에 있고요. B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죠.
요렇게 객관화를 시켜놨더니 수익률이 1%, 즉 동일한 수익률에서 위험이 작은 자산이 높은 자산을 지배한다라는 거,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C가 더 좋은 자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 이렇게 변이계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니 C가 B보다는 더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익률이 1%를 얻는데 단위당 위험도를 계산해 봤을 때 단위당 위험도가 낮은 자산을 반드시 투자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시험에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고요. 요것도 포트폴리오 이론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요거는 분산 투자인데요. 자, 이 분산 투자의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분산 투자의 개념은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거죠. 투자 대상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수익은 안정되게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은 줄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 대상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수익은 안정되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위험은 줄이려고 하는 투자 기법이 바로 포트폴리오 기법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기법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줄여보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교재로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이 위험, 줄어드는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때 감소시키려고 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포트폴리오에서 관리 대상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는 피할 수 있고 요거 B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줄이는데 그때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것이지 요것만 줄이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관심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분산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을 다양화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할 때 그때 이제 분산 투자하는 대상들이 서로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요. 상관계수 이놈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그들이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상관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계수가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상관계수가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이제 크게 나오고요. 요거는 효과가 작게 나옵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상관계수는 크면 클수록 이게 서로 수익률의 방향이 A안과 B안에 분산해 투자했는데 이들이 호황될 때 같이 올라가고 불황될 때 같이 내려간다. 그럼 이제 효과가 작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서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효과가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는요 이렇게 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온다.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완전히 상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분산 투자 해봐야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상관계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안과 B안이 있어요. 그러면 A안은요, A안은 호황이 될 때, 자, 호황이 될 때 30%의 수익이 나오고요. B안은 호황이 될 때 1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 될 때 20%, 이것도 20%, 그 다음에 불황이 되면 요건 10%, 요건 30%, 이렇게 이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이건 이제 각각 확률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안에다 내가 A안만 투자한다. A안에다만 투자한다. 그러면 이때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는 30%, 20%, 10%니까요. 평균을 내면 20%의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20%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분산은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분산은요, 내가 20%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까보면 이게 똑같이 맨날 20%만 나오느냐? 아니죠. 30%도 나오고 10%도 나오니까 이게 다른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은 위험인데요. 위험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거죠. 없으면 분산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20% 요걸 평균값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겠죠. A 안에다가. 근데 30% 호황 만약에 내년도가 호황이 돼 버리면 30%의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불황되면 10% 나와요. 또 보통이면 20%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예측한 대로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결국 분산이 플러스다 이런 얘기죠. 즉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분산이 0이면 위험이 없는 것이고요. 분산이 0이 아니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플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B안이 있는데요. B안도 호황이 됐을 때는 거꾸로 B안은 이거 10% 나오고요. 이거는 20%, 30%. 불황이 될수록 이건 장사가 잘 되는 투자 대안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평균을 내보니까 20%, 평균은 20%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B안에 투자할 때도 역시 제야 투자하면 20% 정도 나와 라고 예측을 하고 B안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호황이 되냐 불황이 되냐에 따라서 다른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산이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투자를 해보자. A에다 절반, B에다 절반. 분산해서 투자한 거죠? 이게 분산 투자예요. 자,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호황이 되면 A가 30%고요. B가 20%니까 그 절반인 20%의 수익이 나오겠죠? 호황이 되면? 호황이 되면 A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A에다 몰빵한 경우, B에다 몰빵한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만 50원, 50원 하면 여기서 절반이 15% 나오고요. 여기서 5% 나오니까 두 개 합치면 20%의 수익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요. 보통이 되더라도 역시 20%의 수익이 되겠죠? 불황이 되더라도 얘가 좀 나오지만 얘는 좀 많이 나오니까 또 20%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절반씩 반반씩 분산 투자를 했더니 평균이 얼마예요? 언제나 20%니까 이것도 20%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씩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평균만큼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항상 호황이 돼도 20%, 불황이 돼도 20%, 보통이 돼도 20%, 항상 20%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이 제로가 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분산이 제로가 됐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산 투자를 했더니 이게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위험이 제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줄어드는 위험은 비차개적 위험만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C 투자 대안이 있다. C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이때 C 투자 대안이 있는데 요 놈은 예를 들어서 30% 호황일 때, 그다음에 보통일 때 20%, 불황일 때 10%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C에다가 내가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20%의 수익이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러면 C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20%만 나온 게 아니라 30%, 10%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역시 분산이 플러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C에다가 투자 안 하고 분산 투자를 해보자. A하고 C를 분산 투자해보자. 즉, 2분의 A, C 이렇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황이 되면 여기는 30%고요. 여기도 30%. 그러니까 절반 해도 이게 반반씩 하더라도 호황이 되면 둘 다 장사 잘 되니까 30%의 수익이 되겠죠. 그 보통이 되면 20%, 20%니까 이것도 역시 20%. 자, 불황이 되면 똑같이 10%씩이니까 요거 10%. 그렇죠. 그럼 요거 평균 내면 요것도 20%. 자, 20%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위험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렇게 분산 투자한 거하고 요렇게 분산 투자한 거하고 상당히 다르죠. 여기서는 위험이 제로가 돼 버렸는데 여기는 제로가 안 됐죠. 위험이 안 줄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는요, 수익률의 방향이 요거는 호황이 될수록 좋아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불황이 될수록 좋아지는 것이네요. 근데 이렇게 서로 수익률의 방향이 호황이 될수록 올라가고 불황이 될수록 올라가고 이렇게 수익률의 방향이 A와 B는 완전 반대예요. 이것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방향이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즉 위험이 제거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A와 C의 경우를 보면요. A와 C의 경우는 A도 호황이 되면 수익이 커지고요. C도 호황이 될수록 수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A와 C 같은 경우는 서로 분산 투자를 해봐야 별로 안 나타난다. 즉 수익률의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거죠.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쪽이다. 이게 수익률의 방향이 완전히 비율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 해봐야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위험 줄어드는 분산 투자 효과가 아주 적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 방향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그러니까 요거는 10% 올라가고 요거는 한 9% 올라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분산 투자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이 플러스 1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A가 10% 올라갈 때 B도 10% 올라간다. 이렇게 수익률 방향도 똑같고 비율도 똑같다. 그러면 그건 분산 투자할까봐 분산 투자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비체계적 위험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상관계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96페이지와 297페이지를 상관계수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효율적 전선인데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소리,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은 뭔 소리냐?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요. 이쪽이 위험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이 1일 때 이 시장에는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이 A라는 투자 대안이 시장에서 5%의 수익률을 준대요. 위험이 1일 때 5% 수익률을 준대. 그런데 위험이 1인데 이 시장에서 위험이 1이면서
수익률을 봤더니 위험이 1이면서 수익률은 A보다 더 큰 수익률은 없어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위험이 1인데 뭐 5% 이상을 주는 그런 투자 대안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이 5%예요. 그럼 5%보다 덜 주는 그런 투자 대안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A-, A2- 뭐 이런 게 엄청 5%보다 덜 주는 것들은 많은데 5%보다 더 주는 것은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대안 자체가 없어요. 이 시장에. 그러면 A 투자 대안을 위험이 1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 위험이 1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나는 5%가 아니라 한 10%의 수익을 얻고 싶은데 근데 위험을 1만큼 감소해서는 이 시장에서 투자 대안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을 좀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 위험을 3만큼 감소했을 때 여기 비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그게 10%를 준대요. 그러면 자, 이 위험이 1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은 A점, 즉 5%지만 위험이 3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점은 10%인 10%를 주는 비투자 대안이다라는 거죠. 물론 위험이 3일 때 10%보다 더 주는 투자 대안은 없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보다 밑에는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옆에는 또 위험이 수익률을 10% 주고요. 위험을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비투자 대안 외에 오른쪽으로 엄청 많더라. 그러면 비투자 대안이 지배하는 영역은요. 이런 것들을 지배하겠죠. 지배한다는 얘기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요 우측과 수직으로 밑에와 그다음에 여기 대각선 요거 다 지배하겠죠. 비투자 대안이. 그리고 A 투자 대안이 지배하는 영역은 요 오른쪽과 밑에와 대각선 이렇게 지배를 하겠죠. 그래서 A 투자 대안과 B 투자 대안은 각각 위험이 1일 때 효율적 투자점, 위험이 3일 때 효율적 투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들을 이제 위험이 뭐 여기일 때 각각 찍어요. 각각 찍어서 그걸 싹 연결하면 그 선이 뭐냐? 바로 그게 효율적 투자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효율적 투자선상의 점들은 A점과 B점은 상호 지배관계가 아니죠. 상호 서로 지배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B점과 C점은 상호 지배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로서 이게 우리가 이 해결한다 그랬죠. 변이계수로 해결을 해봤죠. 변이계수로 해결해서 수익률 1%를 얻는데 부담에 대한 위험의 크기를 봤더니 C가 더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C만 선택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B를 선택하기도 하고 투자자에 따라서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마코이츠라는 사람은 이걸 이 노벨 경제학상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점들은 상호 지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효율적 전선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자, 효율적 전선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효율적 투자 선상의 점들은 자, 선상의 점들은요. 점들은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점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선상의 점들은 상호 지배 관계다 아니다? 상호 지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선상의 점들은 상호 지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 투자 점들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투자 선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는 가장 효율적 투자 점들을 연결한 선들이니까 상호 지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효율적 투자 선상의 위에는 아무런 투자 대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 대안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선상의 점들이 그 아래 밑에 있는 점들을 모두 지배한다. 수직으로 밑에 있는 점들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지.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효율적 투자 선상의 임의의 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점. 자, B점은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전선 아래 존재하는 아래의 모든 점들을 지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요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임의의 한 점, 효율적 전선상의 임의의 한 점은 효율적 전선 아래의 모든 점들을 지배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점은 지배하는 영역이 요만큼이지 이런 점들이나 이런 점들이나 이런 점들은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상의 임의의 한 점은 그 수직으로 밑에나 수직으로 우측으로 또는 대각선으로 이 빗금친 부분만 지배를 하지 이 효율적 전선 밑에 있는 효율적 전선 아래의 모든 점들을 지배하는 건 아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은 그 수직으로 밑에나 우측으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선상의 점들은 수직으로 아래 점들을 지배한다. 그러면 맞아요. 또는 효율적 전선상의 점들은 효율적 전선 밑에 있는 점들을 지배한다. 그럼 맞죠. 왜냐하면 전선상에 있는 점들, 모든 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점들을 지배한다. 그러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기억해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은요, 요거는 무차별 곡선은 요구 수익률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은요, 이게 이제 뭐가 무차별하냐 그랬더니 효용이 무차별해지는 곡선, 효용이 생략된 곡선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데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습니다. 자, 요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험인데요. 수익률, 기대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요구 수익률이니까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위험이 1이다. 위험이 0, 1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여기서 내가 위험이 0일 때 요구하는 수익률, 이게 요구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위험이 0일 때 요구하는 수익률, 요거는 3%는요, 어떤 투자자들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무위험률이죠, 이게. 무위험률은요, 투자 시점이 같다면 모든 투자자들에게 무위험률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3%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위험을 1만큼 감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할증되는 위험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나는 한 1%만 더 주면 나는 투자하겠어 라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점이 효용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0일 때 3%를 주는 투자 대안과 그다음에 위험을 1일 때 4%의 수익을 주는 투자 대안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 효용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효용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쭉 이으면 이것이 효용이 무차별해지는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위험이 0일 때 3% 이건 같은데요. 그때 위험을 1만큼 감수해라. 그랬을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는 한 8%는 줘야 투자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할증률이 5%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점과 이 점이 효용이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으면요, 이렇게 기울기가 크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크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상당히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라 그랬을 때 이 위험이 할증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웬만큼 수익을 안 주면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 또는 소극적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일만큼 감수해라. 그러면 수익을 1% 더 주면 막 질러대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자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위험을 감수를 하게 했을 때도 그때도 공격적인 사람들은 수익을 조금만 더 주면 확 투자하는 거예요. 막 질러대는 사람이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주지 않으면 투자를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차별 곡선의 귤기가 크게 나오고요. 공격적인 사람들은 좀 완만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투자자를 보면요. 이게 만약에 위험을 일만큼 감수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수익률을 10% 준대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효용이 더 훨씬 큰, 이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더 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서 투자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1%더 주는 것보다는 2%, 3%더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위로 올라가서 이 투자를 하려고 그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보수적인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보수적인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위로 올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 대안보다는 이런 투자 대안들보다는 이게 투자 대안들이 있는 거죠. 여기보다는 이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이 효용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리게 되면 여기 투자 대안이 A라는 투자 대안에 딱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투자 대안이 이쪽에는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딱 접하는 점, 요 점까지 올려서 투자를 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또 공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걸 그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디서 접합니까? 요 점에서 딱 접하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아예 투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 점에서 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딱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효율적 전선상에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효율적 전선상의 좌측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자, 좌측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보수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우측점에서 효율적 전선의 우측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전선은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효접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요구 수익률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요. 요거는 각각의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29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평균이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항상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중평균은요. 산술평균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산술평균하고. 산술평균은요. 산술평균은 그냥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론이 있고요. 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다. 그러면요. 개론이 예를 들어서 60점, 70점 맞았다 그럴까요? 70점 맞고요. 민법이 50점 맞았다.
자, 이러면 산술평균 하면요. 이게 산술평균 그러면 요게 산술평균은요. 그냥 70점하고 50점 더해가지고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그냥 60점 이렇게 평균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생 확률이 똑같으니까 70점 곱하기 2분의 1, 50점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네, 이렇게 요건 35점이고요. 요거는 25점 두 개 더하면 60점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산술평균이 되겠고요. 가중평균은 뭐냐? 자, 만약에 수학과 영어 점수라고 한다면 자, 수학이 70점이고요. 영어가 50점이다. 그러면 이때 가중평균을 한다. 그러면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서 수학과에서 수험생을 뽑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맞은 사람이나 또는 50점과 수학이 50점 이거 이제 갑돌이고요. 요게 을돌이라고 했을 때 을돌이는 이렇게 70점 맞았다. 그러면 둘 다 갑돌이나 을돌이나 평균은 산술평균은 다 60점일 거예요. 그러나 수학과에서 갑돌이를 뽑을 것이냐 을돌이를 뽑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수학과에서는 수학의 가중치가 좀 주겠죠.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학에다가 가중치를 2분의 1씩 주는 게 아니라 수학에다가 한 5분의 3 정도를 줄까요? 자, 수학과는 수학 점수에다가 5분의 3, 70점 갑돌이를 보면요. 70점에다가 10분의 어떻게 할까요? 10분의 한 7 정도를 줄까요? 7 정도. 그리고 50점에다가 10분의 3. 가중치기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가중평균을 할 때는요. 이렇게 가중치, 즉 확률을 이쪽에다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77에 49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3, 15점.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50에다가 64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뽑을 때는 갑돌이는 64점이고요. 을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50점에다가 곱하기 10분의 7 하고요. 그 다음에 70점에다가 곱하기 10분의 3 하면 그러면 7, 5, 35 그 다음에 3, 7에 21 그러면 이거는 더하면 56점이에요. 그러면 수학과에서 뽑는다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산술평균은 60점씩이지만 이게 갑돌이는 수학과에서는 가중치를 더 주니까 60점이 아니라 64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을돌이는 수학과에서 볼 때는 56점으로 가중평균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더 높으니까 수학과에서는 갑돌이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영문과에서는 누구를 뽑겠어요? 영문과에서는 당연히 영문과에서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영문과에서는 갑돌이 같은 경우는 70점에다가 곱하기 10분의 3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50점에다가 곱하기 10분의 7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3, 7에 21이고요. 이거는 5, 7에 35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게 56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돌이는 이게 50점이고요. 곱하기 10분의 3. 그다음에 70점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되면 5, 3, 15, 7, 7에 49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64점이 되겠죠. 그래서 영문과에서는 을돌이가 훨씬 높은 거죠. 갑돌이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라는 것은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산술평균하고 산술평균은 이제 가중치가 똑같은 것이고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 3분의 1씩, 세 개면 3분의 1씩 하면 되겠죠. 3분의 1씩. 두 개면 2분의 1씩. 점수가 4개면 4분의 1씩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산술평균이 되겠고요. 가중평균은 이게 가중치가 다른 거죠.
여기는 가중치가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가중치가 다른, 이렇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술 평균과 가중 평균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오고 중요한 것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중 평균과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